예, 방금 소개받은 정병헌입니다. 이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비와 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비의 우정 그리고 일반인의 우정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 태어나서 부모를 유시한 가족들과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기우고 그러고서 이제 이른바 사회적 자아로 나아가는 그런 시기에 바로 이웃을 만나게 되고 벗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야 선비와 일반인이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비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말을 굳세게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인과는 좀 다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선비와 우정을 말하기 위하여 선비란 누구인가,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선비들의 우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대체로 생각한 우정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선비 그리고 우정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실현한 인물들, 여기에서는 퇴계이황과 율곡이이 그리고 율곡이이와 송강정철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우정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선비들이 우정이 현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비란 무엇인가? 유교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설정된 개념이 군자입니다. 이 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대립되는 개념인 소인과 비교하여 설명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해라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군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뒤에 자기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 어떤 일을 참아하지 못하고 또 참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소인이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먼저 그냥 저지르고 볼 것입니다. 그냥 지나친다면 참 좋은 일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제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로 별 수 없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하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군자란 참 쉽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이지요. 공자께서는 그렇게 군자를 대단히 이상적인 존재로 설정하지 않고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존재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조선족의 사대부들은 이런 군자의 개념을 선비라는 말로 더욱더 확충을 시켰습니다. 이 군자와 유사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이른바 제야나 제조에 공부하는 사람 학인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으로 선비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비란 군자와 마찬가지로 학행의 일치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배운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지요. 배운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칼을 써야 되는데 그냥 칼집에 꽂아둔 채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사람 사는 도리를 배울 것입니다. 그걸 아마 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질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나 질서에 투철한 그런 인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선비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세상살이가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냐? 아니죠. 이런 뼈대가 있고 거기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정감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예술의 문제입니다. 이 예술을 통해서 누구나 예술을 자기 자신의 교양으로 삼으면서 뼈대만으로 앙상하게 되어 있을 그런 예를 보다 풍부하게 살찌움으로써 사람 사는 사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공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네가 예를 배웠느냐?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내가 시를 배웠느냐?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한 진의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우라는 것,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사회라든가 또는 국가의 문화와 역사의 발전도 같이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정에 대한 것은 대단히 예로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근묵자의이라든가 근주자적 이런 것들이 다 이를 설명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우를 드러내는 말, 단금지교라든가 이런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까닭, 이것은 좀 반어적으로 이 현실에서 이런 진정한 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 첫머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영낙화, 먼 곳으로부터 벗이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참 간단한 말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벗은 진정한 벗일 겁니다. 그런 진정한 벗, 옆에만 있어도 좋은 벗,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벗, 이 벗이 일부러 자기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흐뭇해지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대단히 진정한 사귐이 어렵다는 것, 이것을 두보는 빈교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바닥 뒤집으면 구름이요 엎으면 비가 되니 어지럽고 경박한 세상 어찌 헤아릴 것인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관중 포숙의 가난했을 때 사귐을. 이제 사람들은 이 도리를 흙과 같이 버리는구나. 두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진정한 우정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보 때만 그랬을까요? 그 전에도 그랬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구체적인 예로 든 관중과 포숙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관포지교라 하여 대단히 이상적인 교우관계를 말하는 말로 쓰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포숙의 한없는 아량, 이것만이 보일 뿐이지 관중의 친구를 향한 자애라든가 우정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맹자는 당신과 관중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어찌 나를 관중과 비교하느냐 하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지요. 또 주자도 덕이 그 재주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우의 이상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관포지교까지도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조선조 선비들은 좀 한정된 개념으로 우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을 도와서 훈민정음을 제정하고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냥 쓰러져 자면 세종 임금이 가서 이불을 덮어주라 하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우위를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조냐 단종이냐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단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조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 역적으로 몰린 친구들의 가솔과 그리고 재산 이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역적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완적의 백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친구였을 때 너는 나에게 이제 죽은 존재이다 해서 검은 눈동자가 없이 하얀 눈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또 한용운 선생은 같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최남선이 변절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최남선의 집 앞으로 상복을 입고 가서 곡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너는 나에게 있선 죽은 존재이다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시한 것일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우정 대단히
깊게 사귀었던 우정인데도 이렇게 쉽사리 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겠는가?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의는 유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모든 것을 의의 잣대로 바라보았고 소의는 이의 잣대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군자는 군자를 지향하는 이 조선조의 선비들은, 그리고 그 후예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의,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과감하게 지난날의 우정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정보다도 더 상위에 놓인 개념, 이게 바로 군자가 추구하는 바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선비와 우정,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는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그리고 율곡 이이와 송강 정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 세 분이 바로 앞에서 말한 선비의 도를 굳세게 실천하고자 한 이른바 참선비였다. 그런 참선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정치와 문학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조선조의 선비들은 다 한시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술을 자신의 교양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한시만 짓고 있을 때 이른바 국문시가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퇴계 선생은 도산 12곡 발에서 지금의 시는 읊을 수는 있지만 노래하지 못한다. 만약 노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속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한시를 지었지만 더불어 도산 12곡이라는 노래를 지었던 것이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와 노래의 차이, 이것을 이 청구영언에서 김천택은 시는 언지다,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란, 영언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길게 느리는 것이다. 마치 지금의 가곡과 그리고 유행가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이 가곡보다도 어쩌면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 대중가요가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가슴 저리게 만들 때가 많은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한시보다도 이런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율곡 선생도 무의 구곡가를 본받아서 고산 구곡가를 지었습니다. 이 고산, 그리고 먼저 이황의 도산 12곡, 전 6곡, 후 6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 6곡은 언지가 되는 것이고 뜻을 세움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후 6곡은 언학입니다. 배움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노래인데, 이 언학의 후 6곡입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여던길 알패 있네. 여던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꼬.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율곡 선생은 고산 구곡가 10수에서 구곡은 어디매요 문산에 세목 걷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세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인이란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성인이 되겠죠.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그분이 했던 행적이 앞에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또 그야말로 아름다운 가야만 된 기암괴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던길이나 또는 기암괴석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고자 하니까 여던길이 보였고 성인이 행하던 길이 보였으니, 환하게 보였으니까 자기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기암괴석이 눈에 묻혀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 속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눈이 덮여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볼 것 없다 하면서 오질 않는다. 이른바 공부의 진정한 재미라든가 가야 될 지향,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것이죠. 송강정철은 우리 국문 시가의 최고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서포 김만중은 송강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리고 관동별곡을 우리나라에 정말 문장을 말한다면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고평을 하였지요. 우리 국문학사를 풍부하게 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퇴계 선생과 이율곡 선생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율곡 선생은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상을 마친 뒤에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불도에 탐닉하게 되지요. 이것은 그 이후 이율곡의 생애에서 끝까지 따라잡히는 어떤 트라우마였습니다. 20살에 돌아 나오면서 스스로 경계하는 글 자경문을 지어서 자신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22살에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따님과 결혼을 했고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율곡 선생은 결혼하고 나서 편안한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랬다. 그 전에는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좀 비난한 생활을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3살에 성주의 처갓집을 다녀오는 길에 당대의 최고 학자인 이태계 선생을 찾아갑니다. 2박 3일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만남이라는 것, 그것이 동일하게 이 질량도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겨우 2박 3일이지만 2년, 3년 그런 교우와 맞물릴 정도로 질량감이 풍부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만났지만 사실은 2분, 3분도 되지 못할 정도로 나중에 자기 일생에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나고 나서 이 이태계 선생은 상당히 기분이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서울에 사는 선비 이이가 성산으로부터 나를 찾아왔었다. 비 때문에 사흘을 머물고 떠났는데 그 사람 됨이 밝고 쾌활하였다. 또한 기억하고 본 것이 많으며 더욱이 우리 학문에 큰 뜻을 두고 있으니 후생이 가히 두려울 만하다는 옛 성인의 말씀이 과연 옳구나 생각하였다. 제자인 조목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자인 조목도 좀 질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이태계에게서 이 이율곡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문을 주십시오. 평생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이태계 선생이 이 사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마음가짐에 있어 속이지 않음을 귀하게 여기고 관료로서 좋은 일이 있음을 경계할 것이다. 관료로서 좋은 일이란 벼슬을 올라가는 일이죠.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율곡 선생은 평생을 이 이태계 선생을 스승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율곡 이이와 송강 정철의 경우입니다. 둘은 나이가 같습니다. 21살에 교우의 도를 정하였습니다. 이 정철에 대해서 이율곡 선생은 충성스럽고 청렴하여 굳세고 품행이 바르지만 다만 술을 좋아하여 취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니 식자들이 그를 부족하게 여겼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술 좀 그만 마셔라 하고 충고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율곡의 충고만은 그 앞에서는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둘과 함께 한 살 많은 우계 성원이 있습니다. 이 성우계와 이른바 요즘 말하면 삼총사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 성원도 이율곡 또는 정성강을 변호하는 상소문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때 이 정성강이 술을 좋아해서 일을 그르친다 하는 비판이 일게 되자 그를 변호하는 그런 상소문을 썼습니다. 반대파의 술을 좋아한다는 비방에 대해서 과연 그런 병통이 있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대단한 그런 업적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술 마셔서 항상 주벽이 있는 친구 송강 정철이지만 우계 성원이 술이 익었다 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자, 술 익었으니 오겠느냐. 아마 밤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새벽 깨자마자 막 자고 있는 소를 차서 가자.
하고 그 집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나무 성권동 집에 술릭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얹히노와 지질 타고 아예야 내 권룡 계시냐 정주하수 왔다 하여라. 그야말로 풍류로 활짝 개화한 그런 시절을 지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이 이율곡 선생은 정철을 송강 정철을 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처럼 굳게 변하지 않는 벗이라는 말이지요. 또 이 정송강도 훈민가에서 나무로 삼긴 중에 벗같이 유신하랴 내의 웬일을 잘못된 일을 다 잃으려 하노매라. 이 몸이 번님 곧 아니면 사람 됨이 쉬울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시조는 이율곡이 그 정송강이 이율곡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율곡 이이가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먼저 49에 죽었습니다.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조선조 선비사회의 최대의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열입 모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상하게도 송강 정철이 씌운 듯이 쫓아갔고 조정에 쫓아갔고 거기에 위관이 되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이율곡이 충분히 좀 견지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는 혼자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셋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 넷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벗과의 관계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오히려 현대에 이르러서 이 우정의 의미는 더욱더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태계의 나이를 초월한 진지한 자세와 포용력 그리고 벗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더불어 성장하고자 하는 이율곡의 진정성 그리고 벗의 충고를 깊이 새기며 소중한 교훈으로 삼았던 정송강의 충직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다시 우정의 한 덕목으로 다시 발휘된다면 이 사회는 보다 나은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진실하게 추구하고자 한다면 더 나은 우정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